그래서 문제를 아주 이상한 데에서 많이 출제를 했고, 이렇게 너무 어렵게 이상한 데에서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줄게 나중에. 이걸 어떻게 풀어요 쌤? 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상하게 냅니다. 예, 아무 때나 저기 앉아 끝에.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냈어. 그랬으니까 21년도 수능에서는 어떻게 내야 돼? 좀 쉽게 내야지. 절대 쉽게 안 냅니다. 더 내려가요.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애들은 생긴 거야. 1컷이 이렇게 나죠? 근데 지구과학은 병신들이 많이 선택하잖아. 그러면 표점이 높겠다. 아까 얘기했던 표준점수가. 그래서 지구과학 선택 비중이 쭉쭉쭉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최초야, 최초. 최초로 지구과학 선택 비중이 1등이 됩니다. 가장 많아요. 근데 아까 전 얘기했지만, 내 영상 줄 거야. 아까 오리엔테이션 한 영상. 인원이 많이 선택한다고 해서 장점은 없어요.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표준 점수가 높으려면은 난이도가 일단 제일 높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선택한 애들이 평균 점수가 낮아야 돼. 그래야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근데 평균 점수가 지구과학은 낮을 수밖에 없어. 왜? 빙신들이 많이 선택하니까. 족밥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모의고사 보면은 국영수가 4등급, 5등급이야. 근데 과학을 해야 돼. 근데 4등급, 5등급이 과학을 해야 되는데 과학을 하려 보니까 물리를 할 거야? 4등급, 5등급인데? 진짜 물리 안 해. 그럼 화학을 하려 보니까 화학 첫 번째 딱 착 여니까 바로 양적 관계야. 덮어버려. 그러면 이제 남겨진 건 생지밖에 없죠. 그래서 너네들도 아마 생지를 하는 애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런 애들 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망합니다.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한 명을 얘기해 주면은 여기하고 나야 되는 거든. 실명을 얘기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실명은 안 하고 김머시기라는 애가 있어. 수학도 모의고사 보면은 거의 1등급. 과학을 모의고사 보면 걔가 선택 과목이 물지였거든. 근데 요 수능에서 물리도 개 어렵고 지구도 개 어렵고, 아무튼 22수능, 21년도에 봤던 22수능이 완전 불수능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구과학에서 얘가 원래 나랑 항상 수업하면은 모의고사 보면은 47점. 47점. 잘 보면 만점. 존나 못 보면 44점. 거의 47이야. 얘가 수능에서 몇 점 나왔냐? 29점이 나왔어요. 47점이 나왔던 애가, 평균 47점 나온 애가 29점이 나왔어. 그리고 그 수능 끝나고 2달 동안 모든 선생과 애들의 그걸 다 보지도 않아. 충격을 먹고. 그래서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대학을 어디 갔나? 나도 몰라. 걔네 친구들도 몰라. 없어졌어. 증발됐어. 애는 물론 어디 갔겠지. 어디 대학을 갔지만 걔네 정말 친한 애가 아니면 몰라요. 걔가 약간 말수도 없고 저기 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말도 안 해. 그런 안타까운 인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수준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지구학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보여야 돼. 다른 걸. 좀 이따도 한번 볼 거야.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오나. 그러면 이제 올해 어떻게 됐을까? 지구과학을 왜 이렇게까지 내는데 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내야 돼요. 보면 물리랑 다르지. 물리는 너무 쉽게 냈다가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올해 딱 적정 수준을 찾았어. 지구과학은 아마 올해도 똑같을 겁니다. 원점수는 아마도 40 초반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을 모두 다 싸그리 공부한 다음에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을 두 번째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물화생지 중에 지구과학만 학습 방법이 달라요. 지구과학은 스텝 1, 2로 나눠야 돼. 스텝 1이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를 다 푸는 게 스텝 1이야. 이게 내가 겨울방학 동안에 할 일이에요. 겨울방학 동안에는 스텝 1을 할 거야. 근데 2로 들어가면은 8월 달에 개강을 할 건데, 킬러 특강을. 지구과학은 킬러가 없어.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돼. 그것들을 나중에 할 거고, 8주일 동안 8번 수업하는 거야. 8번 수업해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목표는 41점이 목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에 들어갈 때 41점이 목표라는 건 평균이 41점이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인간들의 미니멈 점수가 41점이 나와야 돼요. 너네 각각 모두 41점이 마지노선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는 44점도 나올 거고 47점도 나올 거고 가끔 42점, 43점 나오는 새끼 있거든? 43점은 내가 뚝배기 깨버릴 거야 진짜. 43점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오려면 3점짜리 2개 틀리면 44지. 그럼 43이 나와야 돼. 3점짜리 1개 틀리고 2점짜리를 2개 틀려야 돼. 얘는 죽여버릴 거야. 2점짜리를 2개 틀리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41점을 누구나 맞추면 요 점수 정도가 3월 모의고사에는 무조건 2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은 안 나와요. 2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점수를 내내 유지해야 돼. 언제까지? 1학기 끝날 때까지. 1학기 끝날 때까지. 대신 선생님이 여기 2달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과탐 2 과목으로 강의가 바뀌어요. 내신 강의로 바뀌어. 그럼 원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필요한 인간들은 나 대기하면 매주 모의고사를 내가 1개 정도씩 줄 거예요. 그것만 해. 1개 아니면 2개. 과탐 1개 모의고사 봐봐야 30분밖에 안 걸려.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보지 마. 수능 보지 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8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쭉 그 정도만 공부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당연히 국영수 공부해야지. 국영수 공부하시고 학교 내신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8월 달부터 스텝 2 강의 시작하고 세부적인 것 좀 더 공부하고 하면은 여기서 최소한 한 문제에서 2문제를 더 맞추게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은 보통 44점, 47점 이 정도 나와.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가 되면 요 수준이나 요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1, 2등급이 나와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물리에서 얘기한 똑같이 얘기해 줄게. 너네가 사기꾼이라고. 나쁜 새끼들. 왜? 학교 내신에서도 3등급, 4등급 나오는 새끼들이 수능을 보면은 본인은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너네 현실적인 목표는 2등급으로 세워야 돼요. 현실적인 목표는. 지구과학 쌤 이렇게 점수 나오면 2등급이면 38점 나오면 돼. 근데 그 점수가 아니라 일반적 모의고사 봤을 때 44에서 47점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게 너네들에게 미션이에요. 그 정도 확보가 되면 수능에서도 웬만하면 잘 봐요. 그 다음에 요게 완전히 이상한 내용들을 좀 많이 넣어놨지만 이제부터 요번에도 많이 이상한 내용을 나왔거든. 이상한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들도 좀 세부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 정도 수준만 공부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끔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일단 기억을 잘 합시다. 자, 지금 수특 기준에서 보면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강까지거든. 그러면 한 주에 한 강씩 해도 못 끝내지.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좀 빨리 나갈 때도 있고 언젠가는 좀 느리게 나갈 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10개 다 끝낼 거예요. 8주일 동안 무조건 10개 다 끝낼 거고 오늘은 많이 안 할 거야. 여기나 하나 하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은 요 정도까지 합시다. 대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한 문제. 그게 뭐야? 공부했으면 알 건데 다 까먹었나? 맨 앞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나왔어. 뭐? 복각 구하는 문제 나오죠. 고지자기 연구해가지고 과거 자기장을 연구해서 어떻게 이동했냐. 복각 연구 나오죠. 복각이라는 게 오늘 내가 잠깐 수업할 거지만 이 복각은 다음 시간에 문제 좀 많이 가져와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풀 거예요. 오늘은 복각이라는 건 개념만 알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 나머지 거 먼저 봅시다.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 아까 다 했기 때문에 프린트를 줄 테니 오늘은 바로 지구과학 수업합시다. 그 자이스토리는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지금은 프린트 합시다. 자, 맨 앞에부터 볼 건데 맨 앞에가 판구조론의 형성 과정 요거야. 고체 지구 파트에서. 자, 여기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가 1학기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많이들 까먹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많이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룰 거야. 뭐야? 답지를 받았다고? 뭐야? 왜 이게 더 왔네? 잠깐만.
내 것도 복사를 한 개 더 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3이라는 게 좀 실감이 나긴 하냐?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그, 아까 물리에서 내가 얘기했던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래도,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아닌 친구들은 좀 지금 공부해도, 아이씨, 뭐야, 이거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봐야 돼. 오리엔테이션 한 거. 그걸 잘 보시면 공부를 하겠다는 이유도, 뭐, 너네만의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나만의 이유도 또 얘기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먼저 봅시다. 자,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수능에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지만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여기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자, 제일 먼저 판이 움직였다. 이건 우리 다 알아요. 대륙이 예전에 1개짜리였다. 자, 근데 그게 예전 사람부터 등장을 해서 판구조론이라는 게까지 나오게 된 과정이 제일 첫 번째, 누가 뭘 주장을 하냐?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주장하죠? 이게 누가 주장해? 베게너라는 사람이 주장할 거야. 자, 그럼 얘가 주장하게 되는 증거가 있겠지. 야, 대륙 이동했어! 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거야. 증거가 뭐 있었냐? 해안선 일치, 뭐 지질구조 연속성, 화석분포 일치. 자, 이거 누가 몰라. 다 알아. 여기서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거야. 해안선 일치가 모든 해안선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 베게너가 본 해안선이 있어. 이거 뭐 사설모의고사에 엄청 많이 나온다. 근데 수능엔 나온 적이 없어요. 이번 수능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해안선을 봤는데?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을 봅니다. 지금 보시면 해안선 일치가 여러 가지 대륙의 해안선이 일치하지만 베게너가 주장한 해안선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의 일치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지구과학이 이런 게 제일 짜증나. 다시 얘기해줄게.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의 일치성을 베게너가 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대륙을 보다 보니까 여기 해안이랑 여기 해안이 일치해. 그 다음에 여기 해안과 여기 해안에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서식했던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내가 많이 얘기했던 메소사우루스입니다. 자, 일단은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이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는 언제만 서식했던 동물이었어? 고생대에만 서식했던 동물이에요. 자, 근데 고생대에만 서식했던 동물이면 나중에 지질구조할 때 나올 거지만 우리가 화석이라는 걸 연구를 하면은 두 가지 화석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종류를 잡죠. 어떤 화석과 어떤 화석이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 있을 거야. 표준화석이라는 건 무엇을 확인하는 데 적합한 화석이고, 시상화석은 뭘 확인하기에 적합한 화석이냐? 표준화석은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표준화석은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얘기하고 지금 그냥 말로만 할게. 표준화석은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고, 시상화석은 무엇을 알려줘? 생성된 환경을 알려줘. 자, 그러면 표준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살았어야 돼? 생성된 시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엽충 화석이 나왔대. 그럼 삼엽충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야? 고생대에 살았던 생명체잖아. 그럼 삼엽충은 고생대에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삼엽충이 발견돼, 너 고생대에 생성된 지층이구나. 그걸 우린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짧게 살아야 돼. 그러면 얘가 발견이 되면 요 시대의 지층이라는 걸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잖아. 자, 근데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소프테리스 같은 경우는 고생대에만 살았던 건 맞아. 근데 고생대에 살았던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면 딱 4개 있어요.
뭐뭐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암기는 무조건 지구과학은 선행이 돼야 돼요. 표준화석 4개 뭐뭐 있어? 아까 했던 삼엽충, 그 다음 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물고기 하나 있어. 갑옷 입은 물고기, 갑주어라는 게 있고, 마지막 하나 너희들 가끔 쓰는 거 벌레 충 쓰죠. 충. 무슨 충? 방추충이라는 게 있어요. 요 4가지가 표준화석이야. 그럼 요 4가지는 고생대에만 살았던 거야. 근데 메소사우루스나 글로소프테리스도 고생대에만 살았어. 그럼 얘네들은 왜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 분포 면적이 좁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표준화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두 번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조건이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럼 분포 면적이 넓으면 아무 데서나 살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지층에서 발견이 다 돼요. 자, 쉽게 얘기해 줄게. 너네 오리 너구리라는 거 혹시 아냐? 오리랑 너구리가 합쳐진 새끼야. 너구리인데 오리야. 오리인데 너구리야. 진짜야. 오리 너구리가 어디에 사는 애인 줄 아니? 유일하게 호주에만 삽니다. 실제로. 진짜 있어. 근데 호주에서만 사는 새끼 또 있지? 누구 있어? 캥거루 있잖아, 캥거루. 걔는 호주에서만 살아요. 결론은 캥거루나 오리너구리가 표준화석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만 발견되거든. 그 새끼들이 나중에라도 화석으로 발견돼도 표준화석으로의 가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넓은 지역에 다 서식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층에서도 발견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여러 개 발견이 다 돼요. 근데 얘네들은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만 살아요. 지정된 조건이 좁은 지역이야. 거기를 잘 보니까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이 키노그나투스야. 키노그나투스라는 게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발견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은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가 왜 저 새끼 키노그나투스 이 새끼가 발견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럼 여기에 키노그나투스가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나 지금 여기서 못 살겠어. 나 일로 헤엄쳐서 가서 일로 가서 살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베게너가 추측한 거는 붙어 있었구나.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만 서식했던 애인데 지금은 떨어져 가지고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이걸 대륙 이동의 증거 두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화석 분포의 연속성입니다. 화석 분포 연속성. 근데 지금 얘기했던 키노그나투스 이 새끼는 아까 얘기했던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의 해안선 일치에 딱 걸려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발견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키노그나투스는 2개의 대륙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 이 새끼 2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메소사우루스는 어디에 살았는지 봅시다. 여기에 있죠. 자, 얘도 똑같네.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 메소사우루스나 키노그나투스나 정확하게 2개의 대륙에서만 발견돼요. 나머지 대륙은 없어. 나머지 대륙은 없어. 단 글로소프테리스 요 새끼는 좀 넓은 대륙에서 나와요. 어디에 살았냐? 요렇게. 요게 글로소프테리스야. 자, 그럼 요 새끼는 몇 개의 대륙에서 보이는지 봅시다. 남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인도 대륙, 남극 대륙, 오스트랄리아 대륙 5개의 대륙에서 다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4개 화석 중에 글로소프테리스가 가장 넓은 대륙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잘해. 자, 마지막이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새끼인데 너네 혹시 사우루스 이런 거 붙어가지고 공룡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동물 이름이에요 그냥. 근데 이 새끼는 이렇게만 관찰이 돼.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 대륙, 남극 대륙에서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인도 대륙이 좀 이상한 새끼지. 뭐가 이상한 새끼인데? 이 중에서 인도 대륙만 현재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나머지는 다 남반구예요.
그럼 인도 대륙은 남극에 붙어 있다가 지금 북반구까지 올라왔다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복강 얘기랑 지구 자기장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인도 대륙이라는 게 남극 대륙에 붙어 있어서 빙하의 흔적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빙하 퇴적층이라는 게 있죠. 이 빙하가 남극 대륙에 있는데, 이 남극 대륙에서 붙어 있던 호주, 인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 조금씩 빙하의 흔적이 보여요. 이걸 토대로도 과거의 대륙이 움직였구나. 뭐 지질구조 연속성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만약에라도 이게 나오면 이건 기억 잘 합시다. 내가 가끔 가다가 많이 얘기할 거야. 산맥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생성되었던 산맥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칼레도니아 산맥 나오면 얘는 고생대입니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산맥이에요. 근데 중생대에 만들어진 산맥이 뭐에 따르니? 수업할 때 내가 가끔 얘기했는데, 중생대에 만들어진 산맥. 힌트, 남미에 있어요. 진짜 다 까먹었냐? 안데스 산맥입니다. 그럼 신생대에 만들어진 산맥, 히말라야. 이 정도로 암기가 좀 돼 있어야 돼. 내가 수업할 때 몇 번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 나왔다. 하나, 고생대라고 한다면 산맥이라는 게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나오면 그냥 고생대다. 야, 근데 고생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초대륙이라고 부르는 판게아는 고생대 때 만들어지거든. 그 다음 분리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건 다 고생대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잘 기억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베게너가 야, 대륙이 이동했다, 대륙이 이동한 증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냥 혼자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지. 다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대륙 이동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다른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왜? 진짜? 그럼 왜 이동했는데라고 물어보겠지. 그럼 베게너가 뭐라고 했을까? 말을 하긴 해. 야, 대륙이 이동했다 이랬는데 왜?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대륙 이동한 게 그거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바람 때문에 이동한 거야. 그 바람 때문에 이동했다고 해. 대륙 이동하게 되는 원인을 베게는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라는 게 왜 부니?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효과, 자전의 효과를 전향력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전 방향의 힘, 요겁니다. 자전 방향의 힘. 전향력과 달이 지구와 만유 인력이 있죠. 그 달의 인력을 우리 뭐라고 하니? 조력이라잖아. 그래서 전향력과 기조력으로 움직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다른 과학자들이 그러지. 웃기고 앉아있네. 자, 저 정도로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냐? 라고 다들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됐나? 묻혀요. 베게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베게너가 공을 던진 거야. 대륙이 이동하게 된 원인은 몰랐지만 증거를 찾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틀 대류설이 등장을 합니다. 홈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 자, 근데 멘틀 대류설 말 그대로요. 멘틀이 움직여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자, 멘틀이라는 게 왜 움직이냐라고 물어보면 너네들은 뭐라고 대답할래? 멘틀이 왜 움직이니? 근데 멘틀이 일단 움직여 안 움직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수준에서 멘틀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대류라는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럼 대류를 왜 하는데? 그걸 지구과학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멘틀 대류설의 홈스는 무엇을 원래 연구하는 과학자냐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원래 연구했던 과학자예요.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방사선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원소거든. 그럼 안정적으로 변신을 해요. 그럼 안정적으로 변신할 때 뭘 발생시켜? 붕괴할 때 발생시키는 열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열 때문에 대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봐봐. 여기가 이렇게 대륙이었거든. 근데 여기 멘틀 물질의 저 깊숙한 데 보니까
이런 데에서 방사선 물질이 있었어. 이 물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깨져. 다른 원소로 막 변신해. 다른 원소로 변신할 때 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가 멘틀의 위에 부분이거든? 근데 멘틀의 아랫부분에서 깨지면서 열이 나왔어. 야, 그럼 열이 나왔으면 뜨겁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뜨거우니까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야지.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 그럼 주변에 있던 물질이 더 차가우면은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니까 멘틀 물질의 대류 현상으로 대륙이 움직인다. 말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멘틀 대류설을 얘기를 하거든. 홈스가 야, 또 얘기해. 과학자 다 불러. 야, 멘틀이 진짜 대류해가지고 대륙이 움직이는 거야. 과학자들 또 그러지. 왜? 그러니까 홈스는 그래야지. 야, 인마 방사성 원소의 붕괴 열로 인마 움직여.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또 안 믿어. 웃기고 앉아있네. 그 정도로는 안 돼. 야, 얘가 대류해도 대륙은 안 움직여.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붙어있다 생각했단 말이야. 물론 붙어있지만 이거 움직인 걸로 이게 떨어질 정도의 힘은 안 된다라고 다들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묻혀. 그러다가 세 번째 해저 확장설이 등장을 합니다. 뭐 해양저 확장설이라고도 나오는데 디츠라는 사람이 해양저 확장설 얘기해. 자, 근데 이게 해저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냐, 해저가 왜 계속 확장되냐, 이걸 얘기하는데 이 홈스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얘기한 게 좀 있어. 이거 멘틀 대류설 얘기하면서 야,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또 지구 내부에 온도차, 이거 한 개 더 있다니? 지구 내부에 온도차, 이걸로 대류해. 이렇게 해가지고 대륙이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해구랑 해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한 거야. 얘는 좀 이제 먼저 선행을 한 거죠. 해구와 해령이 있다고. 근데 그 당시까지는 이걸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그래서도 안 믿은 거야. 야, 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썰이지, 알 수가 없잖아, 안 믿어. 그래서 안 믿어요. 자, 그런데 이제 디츠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해저 지형을 확인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니? 음향측 신법을 확인하잖아. 그 문제를 낼게. 이걸 음향측 신법을 왜 그 전까진 몰랐는데? 기술이 그럼 왜 없는데? 음향측 신법은 왜 만들어졌는데? 기술을 이거 바다 해영 지역 판단하려고 음향측 신법을 만들? 아니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시기와 이 시기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냐? 2차 대전이 있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이 시기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 2차 대전이랑 뭔 상관이냐면 2차 대전 때 인간이 처음으로 만든 무기가 있어. 해양 무기. 그게 뭐야? 잠수함입니다. 처음 만들어요. 잠수함을. 그럼 잠수함을 만든 것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상관없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잠수함의 그 앞에 뭐 유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보면서 못 가요. 두 번째, 보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은 엄청 깊숙이 잠수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없어요. 그럼 앞에가 아예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가는 거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그럼 바다에 뭐 산맥도가 있는데 여기에 잠수함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대. 이 새끼 가다가 빵 때려 박으면 이게 뒤지는 거야, 다. 그래서 야, 저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연구해야겠다. 그러면서 드디어 음향측신법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즉, 음향측신법은 이거 만들려고, 해저 지형 보려고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해저 확장설, 멘틀 대류설을 증명하려고 음향측신법이 등장한 게 아니야. 2차 대전에서 해저에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잠수함이 박으면 안 되니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드디어 해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다는 걸 알게 됐고, 해령과 해구의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맞아? 그럼 진짜 홈스가 맞았네 가 된 거야 이제. 그 다음에 해령이라는 거, 해구 뭔지는 알죠?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나중에 판구조론 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어쨌든 해령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해구는 멘틀 대류의 하강 부분에 있어, 이렇게. 자,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멘틀 대류가 있거든.
그럼 상승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땅덩어리가 옆으로 가야죠. 여기 위에 땅덩어리가 옆으로 가야지. 즉 발산형 경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멘틀 대류의 상승 부분에 있는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가야 돼. 그러면 바다가 점점 넓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바다가 계속 넓어진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대륙이 움직인다가 되는 거지. 바다가 넓어지니까 대륙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합친 게 판구조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라 한다면은 세부적인 걸 몇 개 봐야 된다. 자,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홈스의 주장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이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대륙 지각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산맥과 해구가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믿었다 그랬어. 이게 밝혀지고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양측 신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령, 해구 등의 해양 지역을 발견했고 해저가 확장된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기억을 잘 하시고 음양측 신법이라는 게 이제 있거든. 자, 이거는 너네가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그닥 어렵진 않아. 자, 식을 보시면 해양의 깊이는 2분의 1 VT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음양측 신법의 내용이 이거야. 여기 배가 있거든. 이 배에서 음향측 신법이니까 무엇으로 측정한다는 거야? 음으로 측정합니다. 음이 뭐야? 음파.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리를 음파라고도 하고, 아니 그걸 초월한 진동을 갖는 게 그 뭐야? 초음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음파를 보내. 쭉 보내. 그럼 밑에 뭔가 바다의 지면이 있으면 여길 만나서 돌아오겠지. 그럼 만나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더니 10초 걸렸대. 10초. 자, 근데 우리가 무엇은 먼저 알고 있냐면 이 음파의 속도는 미리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340m/s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초딩 때부터 배웠던 거속시라는 식을 쓰는 거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시간이 10초 걸렸고 속도가 340이니까 아, 너는 3400m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왕복이잖아. 내려갈 때까지만 난 추측을 해야지만 해양의 깊이가 되겠지. 왜?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 VT라는 게 바다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바다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나오고 어떤 바다는 좀 얇고 이렇게 돼가지고 해령과 해구의 존재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것도 해석을 좀 잘 해봐봐.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여기 해역이에요. 여기. 자, 지구과학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부했던 분들은 이 지도만 나와도 A가 깊은지 B가 깊은지를 아셔야 돼요. A가 깊을까 B가 깊을까? 그걸 쌤 어떻게 알아요? 다시 해줄게. 지구과학은 지구의 표면을 배우는 과목이 지구과학 1의 1단원입니다. 지구과학 1의 1단원 대단원 이름이 뭐야? 고체지구야. 대단원 이름이. 너네 고체지구는 어디까지의 지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멘틀의 위에 부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즉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대한 지구의 생김새를 당연히 아셔야지. 집에 가셔서 앞으로도 많이 풀 거지만 이제부터는 지도를 유익해 봅시다. 지도만 보면 답에 어느 정도까지 추론이 돼. 봐봐. 항상 내가 수업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전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옆에 쪽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냐? 판의 경계죠. 어떤 판과 어떤 판의 경계야? 태평양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예요. 그 다음에 태평양,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듣고 말어. 다 할 거니까. 근데 아는 친구들은 잘 기억을 떠올려서, 아, 맞아. 이렇게까지는 생각해봐. 태평양판은 가장 대표적인 해양판이야, 대륙판이야? 해양판이야. 유라시아판은 가장 대표적인 대륙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양판과 대륙판의 밀도 차이가 있지. 누가 밀도가 더 커?
이게 무조건 커. 그럼 얘가 일로 가면서 얘는 일로 가면 만나게 되니까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 밀도가 얘가 크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섭입합니다. 섭입을 하게 되면은 깊은 골짜기가 나와요. 이 골짜기를 뭐라 불러? 해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 해구를 정확하게 그려볼게. 여기 일본이 있는 딱 요 지점이 일본 해구예요. 그럼 여기가 태평양판이야. 여기는 유라시아판.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다 그랬지. 어떤 특징?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세 개의 판이 같이 겹쳐 있는 곳이에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멀고 무슨 판이 있는데? 필리핀 판이 있어요. 그게 일본의 아랫부분, 홋카이도나 규슈 지역이에요. 이쪽, 홋카이도 아니구나, 오키나와. 이쪽 부분이 이제 필리핀 판이거든. 그런데 필리핀 판은 해양판입니다. 해양판. 그럼 얘도 해양판이고 얘도 해양판이지. 그럼 밀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얘는 전 세계에서 밀도가 1위입니다. 1위. 그래서 얘보다 얘 밀도가 더 커. 그럼 요 새끼가 또다시 얘의 밑으로 섭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A 지역이 어떤 곳이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전 세계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바다가 여기 A예요. 마리아나 해구. 자, 두 번째. 내가 지도를 잘 보랬다. 지금 이 지도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다 있죠. 왜? 이거 호주잖아. 어딘지도 모르면 니들은 지구과학하면 안 돼. 아니면 어딘지를 알 정도로 많이 봐야 돼요. 할 거면. 여기가 어디야? 여기도 모르면 초딩만도 못한대? 여기 어디야? 미국이죠, 미국. 여기 미국이면은 북아메리카. 그럼 여기는 중앙아메리카라고 하죠? 여기 중앙아메리카에 누구 있냐고. 멕시코도 여기 있고, 뭐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도 여기 있고. 그럼 여기에 밑으로 가니까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죠? 결론, 여기가 적도 지역이 요쯤이에요. 이게 적도야. 그럼 여기는 북반구고 여기는 남반구가 되겠지. 근데 태평양이 존나 큰데 이 태평양 큰 쪽에서 B라는 곳이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 있었어. 어딘데? 여기가 많이 본 친구들은 알 건데 실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게 뭐였냐?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이 B 지역은요, 가장 대표적인 태평양에 존재하는 유일한 해령이야. 해령. 다시 얘기해 줄게.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지구과학을 어느 정도 하는 새끼들은 그림만 보고도 아, A가 훨씬 깊겠네. 이게 나와요. A는 해구거든. B는 해령이거든. 이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문제가 훨씬 빠르게 풀리고 쉬워요. 그러면 음양측식법으로 측정을 해도 A랑 B 중에 아마도 A가 좀 깊을 겁니다. 아마도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탐구 결과도 봐봐. 결과값 보면은 A 지점보다 B 지점의 평균적인 수심이 더 얕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굉장히 깊은 수심이 보니까 이 정도 가다가 이 시계 좀 깊다. 아마도 요 지점 A의 탐사 지점의 5번 지점쯤에 해구가 있을 존재가 아마도 있을 거다. 이 존재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B는 여기서 계속 수심이 얕아지지. 얕아지다가 제일 얕아지는 게 보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 얘도 5번 프라임이 되죠. 요 지점에 아마도 해령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요걸 보면 이제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이대로 절대 안 나옵니다. 막 문제를, 그래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X축, Y축 성분을 잘 봐야 돼. 지금 X축은 탐사 지점이야. 근데 Y축은 그냥 수심이야. 그냥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이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보면은 A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쭉 내려온다는 거지. 5번 지점에서. 수심이 제일 깊구나. 근데 B는 뭐 정확하게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그나마 좀 높죠. 그래서 아마도 B가 해령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A는 해구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요걸 자료 해석 문제라고도 하고 이런 자료를 좀 많이 접근을 할 줄 아셔야 돼. 물론 이건 그냥 내용이니까 이렇지. 문제로 보면 이 그래프를 바꿔요. Y축 성분을 다른 걸로 줘. 그럼 조금 너네들이 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 Y축 성분 이것만 해볼까? Y축 성분을 탐사 지점 X축은 똑같다고 보고 올려볼게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A가 어떻게 될까? 음양측심법으로 측정된 시간이에요. 그럼 A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얘를 뒤집은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5번이 가장 많이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분이 약간씩 바뀔 때마다 너네가 잘 캐치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저 확장설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음양측심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양저 확장설 이게 됩니다. 자, 여기는 내가 좀 이따가 한 개씩 더 할 건데 증거를 여기서 꼭 외우셔야 돼요. 해저 확장설 증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완벽히 다 외워야 돼. 자, 여기는 쉬었다가 문제 봅시다. 쉬었다 합시다.